이솝 5화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하죠. 태양과 바람이 서로 내기를 해요. 어느 나그네가 황야를 걷고 있는데 외투를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하면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을까? 누가 벗길래? 하면서 서로 자기가 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기를 해요. 바람은 자신 있었죠. 바람은 외투 저거 뭐 그냥 바람이 날린다니까. 바람이 이렇게 생생생생생 불어서 그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막 애쓴 거죠. 바람이 생생생생 불어서 막 날려.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떠냐면 나그네는 더 외투를 꼭꼭 껴입는 거죠. 혹시 날아갈까 싶어서 꼭꼭 껴입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실패했어요. 태양 보고 너 한번 해봐라 라고 하니까 태양은 아무것도 안 하죠. 태양은 그냥 태양빛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태양빛만 비추고 있으니까 나그네가 알아서 외투를 벗게 되죠. 더워서 알아서 외투를 벗게 돼요. 더 강력한 힘은 태양의 빛이었죠. 그 일화에 있어서는 더 강력한 빛은 태양의 힘이었어요. 더 강력한 힘은. 그래서 이게 우리 수행에도 상당히 시사점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수행에도 상당히 시사점이 많다. 우리가 맨 처음 수행할 때는 그 수행에 익숙하지 않을 때, 한마디로 잘 안 될 때 수행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죠. 노력하고 애쓰고 하려 그러고 뭐 그렇게 수행해 나갔죠.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다 그게 나의 노력이죠. 그건 어떤 측면에서 바람이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했던 것과 비슷한 거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애쓸 때 그 애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나의 노력이잖아요. 내가 애쓰는 거죠. 나의 노력들. 나의 노력. 나그네가 외투를 더 꼭꼭 껴입듯이 바람이 부니까 나그네는 더 외투를 꼭꼭 껴입었어요. 안 날려가려고. 나의 노력, 내가 애쓰는 노력. 내가 애쓰는 노력은 이렇게 나그네가 외투를 꼭꼭 껴입듯이 어떤 측면에서는 원하는 방향과는 더 멀어져 가죠.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것이 번뇌이기 때문에. 수행의 바른 길이라는 것은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더 커져가는 것. 이건 수행의 바른 길과는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수행 초반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수행의 방향과 반대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음의 힘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 수행이라는 게 가볍게 하려고 그러고 자연의 이치를 하려고 그러고 대상으로 하려고 그러고 자연의 이치다,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의 방향은 다 대상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방향이에요. 멀어져 가는 방향이 곧 내가 줄어들어 가는 방향이죠. 우리가 비록 그렇게 내가 노력하며 수행해 나갔지만 그 기본적인 방향성은 점점점 내가 줄어들어 가는 방향으로 수행을 했던 거죠. 그렇게 내가 줄어들어 가는 방향으로 수행해 나갈 때 조금씩 자연스럽게 뭔가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연스럽게 법의 이치, 법이라는 게 뭔가, 자기과 성질들. 그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우리가 그걸 드러나게 하려고 노력했는가? 드러나려고 노력했으면 그건 절대 안 드러났어요. 드러나려고 노력하지 않는 방향으로 힘이 좋아져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이해 뒤에 드러났던 거죠. 태양빛이 그냥 이렇게 비추고만 있는데도 나그네가 이 외투를 벗었던 거와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얼핏 오늘 이솝 우화 그게 떠오르면서 정말 그게 비슷하네. 이솝 우화라는 게 코에 붙인 코걸이고 기울이라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거지만 우리 수행의 방향과 참 유사하다. 끌고 와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행은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 처음에는 6가지 감각기관을 정말 하나하나 알아갔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맛보는 것, 냄새 맡는 것을 다 따로따로 알아갔었어요. 그렇게 따로따로 알아갈 때는 그 위치가 있고 어느적 의미에 부합하는 뭔가가 있었죠. 보는 것은 보는 것의 의미, 듣는 것은 듣는 것의 의미, 보는 것과 듣는 것이 구분되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 분명했죠. 처음 수행할 때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 관념들이거든요. 본다는 어느적 표현 또한 관념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수행해 나갔어요. 이렇게 수행해 나갈 때까지는 계속 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위치가 있었고 내가 그 위치를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이런 게 있었죠. 근데 마음은 끊임없이 물러났어요. 끊임없이 나의 노력을 줄여들어가는 수행을 해나갔죠. 점점 자연스러워져 갔고 이런 자연스러움을 우리는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걸 말했죠. 이렇게 점점 물러났을 때 이 물러나는 수행의 방향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게 줄어드는 수행의 방향들이 점점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것이 성질과 작용들이죠. 이 성질과 작용이 분명해지면은 이 경계선이 무너져가요. 경계선이 간다기보다는 경계선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 물론 이건 다르죠.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은 귀에서 일어나는 것, 눈에서 일어나는 것 달라요. 다르지만 이 다르다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다는 것. 경전에서는 물론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을 엄격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경전에서는 그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고찰해 보세요. 본다는 것. 본다는 것도 눈이라는 기관의 의지에서 우리가 독특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만약 눈이란 기관을, 눈이라고 사실 관념이잖아요. 눈이란 기관을 배제하고 본다는 것, 이것과 귀라는 기관을 배제하고 듣는다는 것, 우리가 뭐 듣는다, 본다는 어느 정도 표현이 있지만 보면은 이것도 본다는 것도 뭘 이렇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 같고 본다는 이름을 붙인 거죠. 이 한다는 것은요, 뭘 하고 있는 이 한다는 것은 정체성이 없어요. 한다는 것은요, 독특함이 없어요. 뭐 독특함이 있을 게 뭐 있나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색깔인 것도 아니고 모양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해요. 본다는 언어를 붙이니까 독특해지는 거죠. 근데 본다는 언어를 빼면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것에서는 개별성이 없어요. 독특함이 없어요. 듣는다는 것도 그래요. 듣는다는 것도 귀라고 생각하고 듣는다는 구분되는 이름을 붙이니까 듣는 게 보는 것과 달라 보이죠. 근데 귀도 떼고, 귀도 관념이니까 듣는다는 이름도 관념이에요. 뭘 하고 있는 거죠. 소리라는 것에 반응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는 것은 독특함이 없어요. 독특할 게 뭐가 있나요?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크기도 없고 구분되는 뭐가 없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내가 줄어들고 점점 불어나게 되고 해나가다 보면 이걸 그냥 점점 우리는 통으로 알아가죠.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의 경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경계에 우리는 무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죠. 그냥 있음으로 이해나가고 하는 걸로 이해나가죠. 이렇게 관념들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요. 관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점점 관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관념이 있으면 마음의 질은 떨어져요. 옛날에 한번 우리 사이도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 했죠. 사이도 소리가 가슴 안에서 들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소리가 가슴 안에서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이도께서 가슴 안이라고 그 위치가 알아지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슴 안이라고 그렇게 알아듣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이도께서 관념이 들어가면 마음의 질은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관념이란 것은요, 생각해보면 관념이란 것은요, 뭔가 어떤 나의 노력, 에고적인 나의 노력. 내가 저걸 벽이라 보려면요, 벽이라고 본다면은 나도 모르게 저걸 벽이라고 보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걸 아는 존재죠. 우리는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은 모르는 존재예요. 저걸 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벽이라고 이해하려는 어떤 약간 에고적인 노력,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서 그렇게 알아질 것 같아요. 점점점 이렇게 우리는요, 그냥 관념 없는 있음 그 자체, 작용 그 자체, 성질 그 자체, 이 성질과 작용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본다는 것과 듣는다는 것과 느낀다는 것과 생각한다는 것과 이런 경계가 애매해지고 우리는 경계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요. 이때 더욱더 나는 무엇을 어떻게 알려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어떻게 알려고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 느낌은 이해로서 느낌이죠. 그렇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었을 때 더욱더 나라고 하는 게 줄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수행은 더 쉬워지고 자연스러워지고 하려 하지 않아도 더 쉽게 수행이 되어나가고 그러면서
내 지혜 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은 언언한 기쁨, 약한 기쁨이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약하다는 표현 자체가 작다는 표현하고 유사하니까 언언한 기쁨, 지혜 있음을 통해서 느껴지는 언언한 기쁨이 있으면서 그렇게 있음을 이해한 마음이 있음을 통해서 생긴다는 기쁨의 마음, 그렇게 수행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내가 줄어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우리가 해나가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그렇게 수행을 해나가시는 거죠. 내가 사실은 보살님 때문에 이 주제를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살님하고 사실 제대로 인터뷰한 적이 없잖아요. 여기 와서 보살님이 개인적인 이야기 좀 하자면은 사실은 내가 보살님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의 표현이 어떻게 되나? 약간의 마음 걸림이 있었죠. 마음 걸림이. 왜 마음이 걸렸냐면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고 끝이 났어요. 법화사에서 수행을 하는데 보살님 엄청 수행 잘했거든요. 결론이 안 나고 많이 생각한 게 아니고요. 다 우리 비슷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화사에 결론이 났어. 어떤 결론이 났냐면 이게 이제 저 보살님 처음에는 내 말 잘 들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여기서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셨죠. 같이 금방 하라면 금방 하셨으니까. 그래 해나가면서 처음에는 정식적으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물론 수행이라는 것이 다 개별적으로 바람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일반적 코스를 밟으면서 수행하셨죠. 그러면서 놀랍게도 이제 집에서 수행하시면서도 통찰의 지혜들이 많이 생겼어요. 계속. 그래서 와, 정말 수행 잘하신다. 바람일이 정말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보기에는 엄청 수행을 잘하시는데 자기는 자기 수행에 만족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왜냐하면 일상의 삶이 너무 각박하다 보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이 자꾸 깨지는 거죠. 일상의 삶에서 수행이 자꾸 깨지다 보니까 혼자 수행할 때는 수행을 아주 잘하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수행이 깨지니까 삶에서 어떻게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보살님 상황 다 기억해요.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 거죠. 수행하는 사람의 당연한 고민이죠.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수행을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셔서 내린 결론이 일상의 삶에서 수행이 안 되는 건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마디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알아챔이 이어지는 것, 보살님께서는 알아챔이 이어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하면 된다 했는데 보살님은 알아차림을 이어지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일상의 삶에서 알아챔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사마디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방법을 나름 고민하셨죠. 고민하시고 만드는 자기 나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겠다 생각하고 하신 게 이제 뭔가 하나 대상을 잡고 대상을 좀 강하게 보면서, 대상을 강하게 본다는 것이 이제 사마디죠. 이렇게 대상을 강하게 보면서 마음의 힘을 좀 키우고 사마디가 좀 강해진 상태에서 일상적으로 우리 수행을 해나가는 거죠. 일상적으로 우리 수행을 해나가니까 수행이 좀 잘 되더라 라고 이제 하신 게 거의 막판 가서, 내가 그게 1년밖에 안 살았잖아요. 거의 막판 가서 이렇게 하신 거죠. 물론 그렇게 수행을 고민하고 수행 방법을 고민하고 이제 자기 수행을 실천해보고 검토하고 바꾸고 하는 건 아주 바른 수행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나는 그때 그렇게 해나가는 게 일시적인 것이고,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점점 나의 힘, 나의 갭을 줄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해 나가시겠지만 결국에는 그런 노력들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에는 돌아서 원래대로 되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나가시는 것이 한 2달, 3달 좀 됐는데 마지막 가서 인터뷰할 때 나는 계속 원래대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걸 계속 이렇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나가도 노력해도 힘들기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한다. 자연스럽게 해나가다 보면 결국은 원래대로 돌아온다. 자연스러움, 개입하지 않음. 물론 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되어 나간다. 나의 노력이 줄어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해나간다라고 이렇게 계속 돌아오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마지막 인터뷰를 했었는데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보살님 안 돌아왔어요. 인터뷰가 끝날 때까지 보살님은 원래 하던 게 좋다. 하던 게 도움이 된다. 보살님 스스로가 만들었다 그러면 이상하고
보살님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자기 수행에 도움된다고 하시면서 내가 법화사를 떠날 때까지 보살님은 계속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법회하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 오늘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이지만 그게 제일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 의지라는 거죠. 내 의지. 내가 뭘 하려고 한다는 거죠. 물론 경전에 보면 경전은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언어는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부처님 또 맨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이 좀 미숙한 사람들이 수행에 나가는 그 이야기밖에 못해요. 근데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수행하라는 것, 알아지는 것을 바른 길로 반나가라. 그렇게 되어 나갔을 때 또 수행자가 되어가는 방향, 그건 분명히 의지가 주로 들어가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보살님은 계속 의지를 잡고 있어요. 그게 난 물론 나도 잘 몰라요. 내가 보살님한테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이제 이해하고 있는 우리 수행에서의 방향, 바른 방향과는 약간의 괴리감이 느껴진다는 거죠. 내 의지를 잡고 있다는 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보살님의 생각뿐 아니라요. 우리도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경결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아니, 죄송할 건 없어요. 다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무슨 남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길 내가 가는 거죠. 내 길 내가 가고, 그 길이 바르다, 이제 우리 바람을 따라서, 아니, 자기 성향 따라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우리가 뭐 틀렸다, 맞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냥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수행적 결과, 바른 수행적 결과가 딴 게 아니죠.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음이 굴곡되게 펴지는 것. 이런 바른 수행적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갔던 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안 갔던 길은 난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안 갔던 길은 다 틀렸다는 말은 절대 못하죠. 그런 말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살님께서도 보살님 삶에 도움되는 것, 보살님 삶에 도움되는 것도 딴 것 아니겠죠.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것, 이해가 생기는 것, 마음이 좋아지는 것, 이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욕심과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그 길을 보살님이 이제 이해하는 방향, 보살님이 이게 내게 도움된다는 방향으로 나가시면 돼요. 내가 그냥 그렇게 내가 이해한 방향에서 내 말 한 거예요. 보살님은 그냥 보살님 방향에서 보살님이 듣고자 하는 걸 들으면 돼요, 그냥. 보살님 계속 꾸준히 수행, 인터뷰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그냥 하는 동안 말하는 수행하셨어요. 그렇게 수행 나갈 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수행에 나갈 때 그냥 수행이 되어 나가는 거잖아요. 수행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죠. 마음이 날 잘 안 떠나요. 그냥 내게 있어요. 내게 있으면서 사실 내가 뭐 보는지도 몰라요. 내가 보고 있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냥 내가 뭐 보는지도 몰라요. 그냥 내게 있어요. 내게 있고 내게 있을 때 난 사실은 알게 모르게 어떤 작용성,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위치도 없지만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그냥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 현재 이런 걸 알아가요. 보면 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반하고 있을 때 보살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예, 관심이 있다는 게 그 지혜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관심이고 지혜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작용성, 진행, 있음,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이렇게 관심이 있을 때 은은한 기쁨, 좋음 이런 것도 느껴지던가요? 보살님께서 그런 식으로 집에 있으시면서 수행을 해 나가셨다면요, 수행하는 마음속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법은 미세한 거죠. 사실 자기가 하고 있는 걸 말로 설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보살님께서 마음이 날 안 떠나고 관심이 있고 은은한 기쁨이 느껴지고 그렇게 한다면요, 수행을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계속 해 나가시다 보면 뒷정리는 마음이 해요. 마음 스스로가 뭘 해나가요. 사실 보살님 같은 케이스도 이해가 갑자기 많이 생기는 케이스는 아니에요. 큰 이해가 갑자기 생기는 케이스는 아니거든요. 쭉 이야기해보면은 큰 이해가 갑자기 생기는 케이스는 아닌데 알게 모르게 작은 이해들은 계속 사이가고 있어요. 보살님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지를 물어보면 마음에서는 이해가 있다는 어떤 신호들, 느낌들을 줄 거예요. 작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지, 안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현재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살님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이해하고 있다는 어떤 마음의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보살님께서 한순간 팍 터지듯이
강하게 이해한 건 아니지만요. 마음이 점점 좋아지고 작은 균형들이 순간순간 이루어지면서 보살님이 알든 모르든 마음이 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하는 거지. 알게 모르게 보살님께 그런 게 이해들이 끊임없이 조금씩 생겨왔어요. 그리고 그게 뭐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다 보니까 그 덩어리들이 좀 커진 거죠. 그 덩어리들이 지금 확인이 돼요. 보살님이 물어보세요. 작용이 뭐지? 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이렇게 표현하자면 건더기죠. 작용이 뭐지? 라고 하면 뭔가 마음에 건더기가 있을 거예요. 지혜란 게요. 이게 언어로서 분명히 드러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나게 말하면 사실 틀렸죠. 보살님 스스로만 아는 거예요. 뭔가 건더기가 느껴져요. 이 아는 것 같은 게 이해의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이해의 느낌이 지혜고요. 지혜라고 한다면은 모든 지혜의 작용은 똑같은 거예요. 모든 지혜의 작용은 내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 있다는 것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렇게 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이 지혜를 깊게 해서 점점점 자유로워져 가는 거죠. 그러니 보살님의 수행의 패턴이 그러하니까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은요. 좋습니다. 재미가 없다면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다면 보살님께서 재미가 없다고 느낄 때는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면 그때는 보살님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는 관심도 내게 없고요. 마음도 밖에 나가 있고 그리고 알아차림 이어짐도 약하고 그리고 그런 기쁨, 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기쁨도 없고요. 그럴 때는 재미가 없어요. 그건 재미가 없다는 말은 일종의 화고요. 그건 번뇌죠. 그때는 특효하게 딴 게 없어요. 뭐냐면요.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냥 수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와요. 내 마음을 내가 조작할 수가 없어요. 내적 원인을 내가 이게 드러내서 이게 무슨 원인 때문에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이 안 좋은 건 안 좋을만 해서 안 좋았죠. 그럼 이걸 좋게 하는 방법은요.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이때는 좀 약간 강제적인 수행도 필요하죠. 좌선 때 해보시고요. 시간 정해서 의자도 앉고요. 그리고 정해진 코스를 경영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좋아져요. 내 시험에 수행하면서 맨날 재미없다고 느꼈어요. 시험에 수행하면은 시험에 수행할 때 거기는 수행밖에 안 하니까 좀 지치죠. 마음이 1년 반 동안 시험을 살았으니까 거의 딴 거 안 하고 수행만 했으니까 지치잖아요. 지치면 그 법당 갈 때 마음이 안 좋아요. 축 처져가지고 뭔가 엄청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범생의 한계죠.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가기 싫은 마음을 누르면서 가요. 더벅더벅 가요. 거기 가면 또 좌선하고 경영하고 좌선하고 경영하고 하는 거죠.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마음이 활기차게 져 있고 어느 순간 마음에 약간 약한 기쁨이 있고 이렇게 어느 순간 마음이 좋아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을 때 보살님이 스스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수행뿐이다라고 아셔야 돼요. 만약 그때 보살님께서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안 좋네? 그냥 오늘은 쉬지. 마음이 안 좋네? 오늘은 쉬지 하면요. 그건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요. 나락으로. 끝이 없어요. 그건. 여기 있으면 항상 꾸준하게 할 것 같습니까? 그게 보살님 상상이고요. 여기는 우리 생활공간이잖아요. 정말 시험이라서 나 1년 반 살았지만 시험은 내 집이 아니었어요. 나는 시험에 수행하러 갔다는 목적의식이 아주 명료했죠. 그래서 시험이라서는요. 정말 꾸준하게 수행할 수 있었어요. 담마습은 좀 성격이 달라요. 담마습은 일종의 여기는 내 집이죠. 내 생활 공간이잖아요. 내 생활 공간이라는 의미가 더 크죠. 내 수행 공간이라는, 물론 이게 뭐 갔다 갈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달라요. 마음의 느낌이 다르죠. 내 생활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죠. 내 수행 공간이라는 느낌은 생활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약해요. 사실요. 여기서도 수행이 이게 등락이 심해요. 정말 잘할 때는, 정말 꾸준하게 수행 잘할 때는 아주 잘해요. 계속 이어지고 계속 좋은 상도 이어지고. 근데 또 떨어질 때는 또 하늘씩 떨어지죠. 생활 공간이니까. 이게 등락이 있어요. 등락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우리 수행을 하면서 느낀 건데 수행이라고 하는 이 활동, 수행이라는 이 활동을요 완전히 떠나지만 않으면은 이 등락의 설령이 있더라도 수행이라는 이 활동을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완전히 떠나지만 않으면은 결론적으로는 언제나 좋아지고 있더라.
결론적으로 언제나 좋아지고 있더라는 거죠. 설령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도 이걸 완전히 떠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수행센터 살고 있는 것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요, 날 절대 여기서 영원히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참 여러분들이 여기 수행하러 오는 분들이 참 바람이 깊고 넓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수행을 안 떠나고 있잖아요. 미얀마 가서 수행하면서 미얀마 2004년 갔으니까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수행을 안 떠나고 있어요. 물론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 진짜 수행한 것은 2008년도부터예요. 쇼미에 가서 진짜 수행했죠. 그 이전에는 정말 뭐가 뭔지 모르면서 허덕이고 살았어요. 그 이전에는 수행이라고 했지만 쇼미에 가면서 정말 불교 수행을 했죠.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수행을 안 떠났어요. 10년 가까이. 근데 한국에 2004년도에 들어왔는데 2010년도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내가 수행을 안 떠나게 된 계기는요, 딴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절이란 것도 그냥 사는 곳이잖아요. 내가 그냥 절에 살면서 일상적인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살았다면요, 나는 아마 수행을 떠났을 거예요. 그냥 수행했다는 기억만 갖고, 수행해서 이해했던 이해들, 지금은 희미하지만 옛날에 그런 이해가 있었다는 희미한 걸 갖고 수행하려고 좀 해보면은, 수행 뭐 해보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갑자기 하면 마음이 좋아질 리가 없죠. 그럼 그냥 안 좋은 마음으로 잘 안 되네 하고 그냥 그렇게 가끔 한 번씩 잘 안 되는 걸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 한국 선방에 가더라도 한국 선방이요, 사실은 수행하기에 그 최악의 상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바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 선방은 참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앉아야 돼요. 남 다 앉으면 같이 앉아야 돼요. 그것도 10시간씩 앉아요. 우리가 이런 곳에 수행할 때는 좌선하면 좌선 처음 할 때 드는 생각이 좀 요번에 좌선 좀 잘해봐야지. 알게 모르게 의도적으로 하든 의도되지 않든 이번 시간 좌선 좀 잘해봐야지라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에너지가 사실은 어떤 사마디적 힘을 키우거든요. 힘을 콱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힘을 줘서 그 좌선 첫 출발을 약간 힘있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힘있게 출발한 상태에서 점점 힘이 빠져가는 거죠. 바른 수행을 통해서 점점 힘이 빠져가요. 그렇게 수행을 잘 나가죠. 근데 한국 선방에서요, 강제로 이렇게 앉게 하면요, 처음에는 좀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는 딱 앉는 순간 수행 잘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약간 포기하는 마음으로 앉아요. 앉아야 되니까 앉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뚝 떨어진 상태로 앉는 거죠. 마음이 힘이 뚝 떨어진 상태로. 수행을 포기해요. 앉아있어 좌선을 하는데, 물론 이 한국 스님들이 보편적인 마음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됐어요. 나도 한국 선방을 한 8줄, 9줄 났으니까. 좌선을 하게 되면 처음 시작하면서 수행을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털썩 앉고 시작하죠. 그리고 집단 생활하고, 집단 생활하는 게 언제나 남 시선을 신경 쓰는 거죠. 쇼미에서 있으면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남의 시선을 털 것만치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뭐 내 방 앞에 휴지 들어있으면 그 줄 의무를 안 느낀다는 것. 공용 화장실을 다 같이 쓰지만 거기 냄새가 풀풀 나도 누구도 청소해야 될 의무를 안 느껴요. 그냥 냄새나면 냄새나는데 같이 쓰는 거죠. 절에 그냥 낙엽이 이만큼 쌓여서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물론 일하는 분들 치우죠. 밥 안 먹으러 가도 아무도 말 안 하고, 심지어 인터뷰 안 해도 아무도 말 안 하고, 인터뷰 참석 안 해도 아무도 말 안 하고, 법당에 안 가도 아무도 말 안 하고, 아침에 늦어져도 아무도 말 안 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수행해야지 하는 수행하면은 그만큼 좋은 환경이 없어요, 사실은요. 이게 외적으로 그런 상태가 주어진 거죠. 근데 사실은 수행 잘할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어 하는 마음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또 수행을 잘하면 되는 마음이 이래요.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라는 마음. 뭐도 상관없는 마음. 뭐 담마수에 산다면 뭐 내일 당장 담마수에 떠나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사실은 담마수에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마음이죠. 근데 쇼민 센터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외적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선방은 자잘한 게 있죠. 내 위 사람이 있고 내 아래 사람이 있고, 뭐 선원장이 있고 윤화가 있고 입성이 있고 눈치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내가 맡은 바가 있고 이 맡은 바에 대해서 남의 평가가 있고, 다 중생으로서 남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남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10시간을 그렇게 몇 시간 앉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지쳐요. 에너지가 안 생겨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을 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수행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선방이. 내 바람일 수준이요. 아마도 그렇게 살았으면 수행했다는 추억을 갖고 가끔 수행하는 척 하면서 안 좋은 마음을 가끔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돼요. 근데 뭐가 나로 하여금 외적으로 수행을 못하게 만들었는가? 바로 수행을 가르친 거죠. 한국 와서 한 2달 뒤에 봉암 선방이 들어갔죠. 선방이 있는데 호두마에서 연락이 온 거죠. 쇼맨 방식으로 한번 호두마에서 수행을 가르쳐 볼 거냐. 그래서 그때 나름 마음이 이제 좀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는 그런 마음의 방향성이 좀 강한 때였거든요. 뭐 하라고 하니까 해보지 하고 한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해보지. 뭐 계산도 안 했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해보지 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매달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길잖아요. 한 달에 일주일이면. 매달 가서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매달 가서 수행하게 하니까요. 수행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내가 호두마을 갈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호두마을 가는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 타고 가서 탁 내렸어 호두마을 걸어 올라가고 있죠. 걸어 올라갈 때 내 마음이 좋겠어요. 3주 동안 수행을 거의 놓고 하는 동안 마는 동안 하면 별로 안 좋은 상태만 경험하고 마음이 별로 안 좋은 상태 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놀라요. 집에서 수행 잘한다니까. 잘하는 거 보면서. 걸어 올라갈 때 내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안 좋은 마음 상태에서 가서 법문하고 수행 이야기를 해야 돼요. 걸어 올라갈 때 내 마음이 어떠냐면 뭔가 그와 유사한 마음 상태가 어떠냐면 훈련소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아서 부대에 가는 트럭 타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이 정말 안 좋거든요. 정말 마음이 꿀꿀한 상태예요. 그거하고 약간 마음이 비슷해요. 엄청 안 좋은 마음, 하기 싫다. 이걸 꼭 해야 되나?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 호두마을 더벅더벅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서 이제 스케줄도 돌아가는 거죠. 입제 법문하고 다음날 또 아침 새벽 법문하고 새벽 좌선하고 또 할 일 없으니까 너 혼자 법사동에 있으면 또 좌선하고 또 혼자서 민마을로 걸으면서 또 경행하고 일주일 수행 기간 동안 워낙 그때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요. 정말 이게 얼굴이 점점 윤기가 사라져가요. 정말 에너지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내 마음은 점점 좋아져가요. 그 일주일 마치고 나면요. 마치고 나올 때는 뿌듯해요. 내 마음도 좋아졌고 남에게 뭘 좋은 일 해준 것 같고 가치를 느끼고 수행의 의미를 느끼고 아 정말 집에 가면 또 수행해야지. 돌아가서 정말 수행해야겠다. 일주일 지나면 마음이 좋아져가요. 그래서 돌아오면 이제 처음엔 또 이렇게 수행 좀 해나가다가 좀 잘 돼 나가다가 점점점 생활 어떻게 패턴이 빠지고 안 좋아져가고 그걸 반복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 강제적인 어떤 고리가 나를 딱 걸고 나로 하여금 수행을 못 들어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난 수행을 안 들었어요. 수행을 안 떠난 게 아니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수행을 못 떠나게 된 거죠. 수행을 못 떠났어요. 그렇게 흘러서 법화사에서 또 그래서 난 법회를 만들려고 그러죠. 내 바람을 나니까 난 법회가 있어야 돼요. 법화사에서도 법회하고 법회가 또 날 잡고 있었고 단반서 봐서도 법회하고 그리고 법회가 날 잡고 있는 거죠. 법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래서 이게 이 법회 참석하는 분들, 여기가 수행하면서 좋아졌다는 분들, 그분들이 무슨 뭐 스님들 때문에 뭐 좋은 걸 알았다, 스님들 때문에 마음이 좋아졌다, 스님들 때문에 뭐 내 인생의 좌표가 분명해졌다 이런 말 하지만요. 그 반대로 법회 참석한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의 좌표가 분명해지고 법회 참석한 분들 때문에 내가 수행을 안 떠나게 돼요. 그렇게 호두마을, 법화사 이럴 때는 정말 이게 편차가 심했어요. 단마숲은 정말 이 분위기 자체가 수행센터고 수행적으로 제가 성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단마숲에 있으면서는 이 편차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근데 호두마을, 법화사 이때까지 해도요 이 편차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도 수행을 안 떠났죠. 돌이켜서 길게 보면 호두마을에 있을 때, 법화사에 있을 때 그때까지도 길게 보면은 계속 나는 좋아졌어요. 이가 깊어졌고 점점 더 나이다에서 더 많은 이해를 해나갔고
아주 기본적으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수행을 안 떠나는 거예요. 수행을 뭐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면 더 좋겠지만,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수행을 안 떠나기만 하면은, 크게 봤을 때, 우린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돼요. 사실은요, 손을 잡아보세요. 손을 압니까? 느낌을 압니까? 했을 때, 느낌을 아는 거죠. 그럼 느낌이 실제이고 손이 관념입니다. 이건 사실은 좀 굉장히 표면적인 이야기고요. 굉장히 표면적이요. 느낌이 실제죠. 내가 느낌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지금 여기 이런 느낌이 있다고 알고 있는 이 느낌. 지금 느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이 느낌이 있다고 알고 있는 이 느낌도 사실은 관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 무엇이라고 내게 알아지는 거잖아요. 어디에 있는 무엇이라고 내게 알아지는 것은 사실 다 관념이에요. 그럼 뭐가 진짜인가? 느낌이 어떻게 있겠어요? 느낌이 있기 위해서는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잖아요. 느끼는 마음이 있어야 느낌 있죠. 느끼는 마음이 느껴지는 걸 느낄 거잖아요. 느끼는 마음이 느껴지는 걸 느껴요. 느껴지는 게 있고요. 느껴지는 걸 지수화폐라 그러죠. 무겁게 느껴지는 것, 무슨 응집성으로 느껴지는 것, 움직임으로 느껴지는 것, 뜨거움으로 느껴지는 것, 이 지수화폐잖아요. 느낌이 대상이에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느껴지는 걸 느끼는 마음이 느낄 거잖아요. 느껴지는 걸 느끼는 마음이 느낄 때 이게 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말 못하니까 느낌이 진짜고 손이 관념이 더 말하죠. 근데 이게 지금 내게 여기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 여기 있다면 내 정면에, 내 앞쪽에 여기 있는 이 느낌, 이렇게 알아지는 느낌은요, 관념이에요. 보살이 머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냥 우리는 그걸 어디서 일어난다고 말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느낌을 한다면은 우리가 흔히들 말하기를 손을 잡고 있으면 느낌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느낌이 뭐 여기 있어. 지금 여기 부딪히고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지 않잖아요. 해박적으로 말하면 부딪힘이 있고, 사실 부딪힘만 해도요, 우리가 부딪힌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부딪힌다는 건 없어요. 절대 물체는 절대 안 만나거든요. 물리학적으로. 왜냐하면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실제 부딪히는 건 없어요. 그냥 압력만 있는 거지. 이렇게 부딪히고 우리가 부딪히면 말하는 이게 일어나고 그게 신호가 쭉 올 거죠. 신경세포 따라서 신호가 쭉 와요. 와서 뇌로 가는 거죠. 뇌에서 반응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어떤 느낌이라는 알미 생겼는데, 그럼 느낌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뭐 뇌에 있느냐? 위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느낌이라도 위치가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거죠. 느낌이 실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법은 느낌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느껴지는 게 있고요. 느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만났을 때 우리가 느낌이라고 관념을 시켜요. 부딪혀서 우리가 상으로서 이런 느낌이라고 관념을 시키는 거죠. 실제는 느껴지는 것과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느끼는 마음이 느끼잖아요. 느끼는 마음이 느낄 때, 이거는 느끼는 거다라고 말했을 때, 이건 느끼는 거야 할 때 느끼는 것, 이건 언어적 표현. 이 언어적 표현은 그냥 관념이잖아요. 실제는 뭘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하는 거예요. doing이잖아요. 이 doing은요, 점점 내가 물러나고, 내가 느끼는 것을 느낌으로 알려고 하니까 이게 느낌으로 알아지는 거죠. 우리 마음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여기 있다고 난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를 이해해 나가는 방향을 해 나가면 결국 그런 관념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느끼는 것도 우리가 느낀다고 표현하니까 그렇지, 실제는 doing이잖아요. 이 doing은요, 보는 것도 우리가 본다라고 언어적으로 표현하니까 독특하게 느껴지는 거지, 보는 걸로 알려고 하니까 보는 걸로 알아지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보면 그냥 이것도 doing이에요. 이 두 가지의 경계선이 점점 애매해진다는 거죠. 내가 없다고까지 말을 못하겠지만 점점 애매해져요. 그냥 나중에 점점 그냥 있음으로, 작용으로, 성질로서 그냥 알아져 가는 거죠. 우리가 느낀다고 이름 붙인 것, 본다는 것, 또 사실 듣는다는 것, 생각한다는 것, 맛본다는 것 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으로 알리니까 그게 생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저 듣는 거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걸 듣는 걸로 아는 거죠. 근데 내가 그걸 듣는 걸로 알리는 나의 자의적인 노력, 그게 없으면 그냥 있으면 있어요. 함만 있는 것이고. 우린 저걸 벽으로 알라니까 벽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내가 줄어들어 가다 보면 점점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가더라는 거죠. 그 doing으로, 있음으로 해나갈 때 모든 일어남은 그냥 일어남으로 알아진다는 거죠.
그때 그 경계성이 애매해진다는 거죠. 없다고 하지 말은 못하겠지만. 난 그런 입장에서 법은 정말 미세한 거예요. 정말 이건 뭐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법은 미세하다고 하는 게 내만 아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 내가 내 마음에게 물어보면 나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해들은 알게 모르게 내게 쌓여왔어요. 마음이 좋고요. 또 한쪽 측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보살님 잘 보잖아요. 잘 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난 네 이해에서 말하는 것이고 보살님 이해에서 말하는 거죠.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이게 좀 사마디가 강하잖아요. 사마디가 좀 강해요. 내가 사마다 수행할 때 느꼈는데 사마다 수행할 때 마음이라는 게 잘 보여요, 사실요. 왜냐하면 대충 다 눌러놓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좀 분명히 드러나요. 그래서 잘 보이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잘 본다. 우리는 사실 잘 본다는 것에 그렇게 가치를 별로 안 둬요. 물론 잘 보이면 좋아요. 마음이 날카로우면 잘 보여요. 어떨 땐 놀랍도록 잘 보기도 하죠. 근데 잘 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가치를 안 두고요. 사실 내가 잘 못 보더라도 그냥 대충 쉽게 보이는 걸 보더라도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것은 더 쉽게 보이는 것을 바르게 보려고 그러고 바르게 볼 때 그걸 이해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지혜, 난 이걸 거리감을 많이 표현해요. 자유도. 이렇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해를 통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것. 이쪽에 더 가치를 두고 있죠. 우리 사회도가 하는 말도 이거죠. 체험하는 것과 이해하는 건 다르다. 우리 생에서 더 강조한다 그럴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알아진 것을 내가 이해하는 것. 그 체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화를 마음으로 알고 작용으로 알고 일어남으로 알고 내가 아닌 걸 알고 그런 게 있다면 그건 이해죠. 이해 있게 안 거예요. 이해 있게 알았을 때 보살의 마음은 그걸 좀 자유롭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수행이 안 됐어요. 배탈 났을 때는 수행이 안 돼요. 배탈 났을 때 수행이 안 되나? 설령 통증이 오더라도 난 아프면 수행이 잘 돼요. 물론 아픔도 인계체가 있긴 하겠지만 아프면 아픈 걸 굉장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던데 하여튼 아프면 아픔에 대해서 난 굉장히 객관적이 돼요. 그래서 아플 때는 마음도 굉장히 차분하고요. 아픈 걸 아주 그냥 편안하게 봐요. 물론 그것도 인계체가 있겠죠. 대수롭지 않은 아픔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아플 때 수행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르게 보려고 하면 돼요. 그걸 느낌으로 알아보세요. 아픔이라 이름 짓지 말고요. 느낌으로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그것도 일종의 모험 같은 걸 해보세요. 내가 수행하지 않을 때 실험으로만 알 때는 아픔은 아주 지독한 아픔이에요. 그냥 아픔만 있어요. 아픔이 그 색깔인 것 같아요. 근데 수행에 나가면서 이건 느낌이야, 내 것이 아니야, 알아지는 거야, 대상이야, 자이니치야 이렇게 바르게 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조금씩 물러나면서요. 아픔이라는 색깔이 옅어져 가요. 점점 옅어져 가요. 아픔이라는 색깔이 옅어져 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아플 때 수행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아픔을 쉽게 떨어져서 볼 수 있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아픔이 내게 지속적인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픈 것이 진짜 구조적인 문제고 치유해도 잘 낫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 남은 생 동안 계속 이걸 안고 살아야 된다. 내가 그런 아픔이라고 안다면은 만만치 않겠죠. 아마 만만치 않을 거예요.